복지과학기술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학문과 융합입니다. 맞아요. 물리학, 과학, 복지학, 심리학, 공학적 원리를 이렇게 적용해서 이 지식의 체계가 과학기술이라고 보면요. 이때 복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지식의 체계가 무엇을 정진하기 위해서? 복지를 정진하기 위해서. 누누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수단이어야 되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 수준을 회하는 기술이 복지과학 기술입니다. 이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사회복지 분야도 정책 수립, 서비스 제공을 기초 자료로 해서 빅데이터가 이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군적으로. 그래 옛날에는 사회복지 수급자가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무슨 수당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고 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급자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 빅데이터로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을 그들이 신청하기 전에 미리 파악해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현재 봐요. 근데 이게 뭐라 해주더라 그러죠? 뭐 사실은 기초수급자도 국민기초수급자 대상도 아닌데 어떻게 파워를 해가지고 뭐 정말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그런데 알고 보면은 벤츠라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뉴스상으로 한번 접한 적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되면은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빅데이터로 잡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런 벤츠 타고 영구임대주택에 있는 사람이 하와이에서 물건 사는 것까지도 빅데이터로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모랄 해저드 차원에서 환수를 하는 거고 정말 대상인데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사람은 거기에서 구제를 하는 이게 이제 복지과학기술의 힘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도 빅데이터나 AI나 이런 것들을 해서 대상자를 선별해내고 시뮬레이션 결과로 최적화된 서비스 선정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잠재적 이용가구, 우리나라의 노인자살, 가족동반자살 이거 뭔 줄 알죠? 사실 가족동반자살은 동반자살이 아니에요. 살해 후 자살이에요. 정확하게 homicide and suicide. 그래서 누군가가 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치매로 앓고 있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치매 노인을 살해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조금 미화해서 동반자살이라고 하는데요. 엄격하게 살해 후 자살. 이런 일들의 사각지 잠재적 이용가구를 사전에 판단만 하면 개입이 되겠죠. 그런데 사회복지사나 생활관리사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전화 일주일에 2번 방문해가는 임파서블.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자살하고 싶으면 클라이 아포 헬프를 합니다. 매주 90분 전화하면서 상담센터에 노인분들 큰일 안 합니다. 조용히 결정합니다. 노인분들은 내셔널 초이스를 합니다. 청소년은 충동적 자살인데 노인은 합리적인 자살. 내가 사는 것이 나은지 죽는 것이 나은지 몇 개월, 심지어는 1, 2년 고민하다가 초이스하고 그래서 컴플리트 수이사이드가 청소년은 200명 중에 1명이 컴플리트 수이사이드인데 시니어들은 4명 중에 1분이 컴플리트 수이사이드입니다. 이런 차이. 어찌됐든 이러한 잠재적 이용가구를 예방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노인자살 연구를 하고 다닐 때 학회나 이런 데 가면 어떤 사람들은 노인자살의 심각성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냐면 생산성이 없는 인구인데 오히려 중년층이나 장년층의 자살률이 더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층 생산성의 생산자가 시니어고 시니어가 우리 땅에 귀한 바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은 똑같은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황혼의 신이 자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나 심리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렇다면은
약간의 change my mind, change your mind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게 예측 모형입니다. 빅데이터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데이터를 막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거기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결론을 내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AI가. AI가 쭉 추론해가지고 깡깡깡깡 빵. 그래서 뉴욕 타임즈 그때 그런 이야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 고등학생이 있는 집안에 계속 대형마트가 아마 월맛이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 유아용품의 광고 전단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로 봐서는 우리 딸이 여자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이런 마트를 해가지고 임신을 조장시키냐고 막 항의를 했는데 몇 주 후에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그 딸이 평상시에 쓰던 로션을 향기 나는 로션을 했는데 무향의 로션을 쓰기 시작해요. 미네랄 비타민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빅데이터가 월마트에서 사든 저기 사든 이게 이제 집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도 맞춤형 마케팅을 가기 위해서 임산부에게 알맞는 제품을 전단지로 돌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예측을 하고 사례 관리도 지금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 오신 분은 있죠? 맞죠? 사례 관리 이것도 이제 AI하고 잘 친해가면서 해야 될 거예요.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고 무인 드론이 이제 복지 대상에게 서비스 전달, 바우처나 물품들을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아동복지, 장애인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의 메인 포커스는 노인복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제도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보험, 하나는 공공구조, 하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여러분들이 친밀한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등의 사회보험 원리의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스포트를 해줘서 필요시에 혜택, 급여를 받는 걸 사회보험이라고 하고 공공구조는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계층, 저소득적 계층의 국민의 재원으로 일방적으로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공구조고요. 사회 서비스는 페이스 투 페이스 서비스, 그러니까 비물질적 서비스, 시설 서비스 이런 게 사회 서비스인데요. 물질적 보장을 어떤 4차 산업의 신기술을 적용하기는 힘들고요. 노인복지 사회 서비스에 이런 과학기술의 접목이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란 노인 및 그 가족의 사회적 역기능을 감소시키거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신체, 심리적, 사회 측면의 서비스를 이게 노인복지 서비스. 자, 노인복지 서비스가 이 노인복지 서비스는 활동적인 노인이든 거동하기 불편한 노인이든 모든 것이 타겟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적 부분에서는 활동적이고 거동이 가능한 노인보다는 보통 서비스의 대상은 활동이 제한적이다. 거동이 불편하기,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소득층입니다.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노인복지 시설에는 노인 주거복지 시설, 주거복지 시설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게 양모시설이겠죠. 그리고 조금 하이프라이스는 실버타운이 노인복지 주택이라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여러분이 알만한 것이 요양시설입니다. 요양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제가 노인복지시설은 주간보호시설, 가정방문 서비스 이런 거 제가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그러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센터를 법적으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과학기술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사실은 사회복지사나 여기에 관련된 종사들이 오버로드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종종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기술이 새로운 직종을 뺏어가고 과학기술이 있는 자리를 앗아가고 그래서 일자리 양극화가 생기고 이런 이야기도 물론 메이크 센스가 됩니다만 오히려 과학기술로 정말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을 과학이 해주고 AI가 해주고 로봇이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진짜 인간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보다 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클라이언트는 make more comfortable. 그래서 과학기술과 사회복지사는 공생이 가능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노인복지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상담 서비스 이렇게 있겠죠. 노인 돌봄 서비스는 주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중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소득층, 건강이 좋지 않는 노인들 이 대부분이 있고요. 응급 안전 돌봄 서비스도 주로 노인 기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응급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고요. 노인 돌봄, 종합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종합 서비스라는 것은 장기 요양보험에서 여기 장기 요양보험 등급에 가깝게 탈락된 사람들, 등급 외자라고 합니다. 그런 대상자가 돌봄 종합이라는 것은 기본 시설은요, 아까 이야기했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서 체킹하고요. 전화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체킹하고요. 그리고 그분들 대상자를 중심으로 아주 기본적인 교육. 제가 볼 때는 그분들 관심 없는 교육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이 돌봄 기본 서비스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서비스. 그리고 대상자도 아주 제한되어 있고. 여기 종합돌봄 서비스는 여기에 기본적인 어떤 방문이나 정서적 서비스 플러스 뭐를 하냐 하면 가사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한 번씩 가서 청소도 해주고 케어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돌봄 종합 서비스. 그리고 노인 상담에 대한 서비스, 우울이나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상담 서비스는 노인 전용 상담 데이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정진한 과학기술을 우리는 이제 제로 테크놀로지라고 이게 노년학 플러스 기술학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화 예방을 지원하며 이렇게 수발이나 케어를 제공해서 가급적 독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4차 산업의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